대학 다닐 때의 말버릇이에요. 아하. 그러고 보면 하 선생의 나쁜 점은 바로 저기 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라는 말을 빼놓곤 얘기가 안 됩니까? 나처럼 대학엔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게 사과하는 뜻에서 노래 한 곡 들려주시겠어요? 그거 좋습니다. 좋지요.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여선생은 머뭇거렸다. 서울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그 지난번에 부르던 거 참 좋습디다. 조는 재촉했다. 그럼 부릅니다. 여선생은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조금만 달싹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무서 직원들이 손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선생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다. 어떤 개인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유사성이 있을까? 무엇이 저 아리아들로서 길들여진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에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 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 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여자의 노래가 끝나자 나는 의식적으로 바보 같은 웃음을 띄우고 박수를 쳤고, 그리고 육감으로서랄까. 나는 후배인 박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다. 나의 시선이 박에게로 갔을 때 나의 시선을 박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지가 그에게 앉아있기를 권했으나 박은 해사한 웃음을 띄우며 거절했다. 먼저 실례합니다. 형님은 내일 또 뵙지요. 조는 대문까지 따라 나왔고 나는 한길까지 박을 바래다 주려고 나갔다. 밤이 깊지 않았는데도 거리는 적막했다. 어디선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쥐 몇 마리가 한길 위에서 무엇을 먹고 있다가 우리의 그림자에 놀라 흩어져 버렸다. 형님, 보세요. 안개가 내리는군요. 과연 한길의 저 끝이 불빛이 드문드문 박혀있는 먼 주택지의 검은 풍경들이 점점 풀어져 가고 있었다. 자네, 하 선생을 좋아하고 있는 모양이군. 내가 물었다. 박은 다시 해사한 웃음을 띄었다. 그 여선생과 조군과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형이 결혼 대상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네가 그 여선생을 좋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해. 잘해봐. 뭐 별로. 박은 소년처럼 말을 더듬거렸다. 그 속물들 틈에 앉아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게 좀 딱해 보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나와 버린 거죠? 박은 분노를 누르고 있는 듯이 나직나직 말했다. 클래식을 부를 장소가 있고 유행가를 부를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뿐이겠지. 뭐 딱할 것까지 야 있나? 나는 거짓말로써 그를 위로했다. 박은 가고 나는 다시 속물들 틈에 끼었다. 무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은 모두 속물들이라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와 똑같은 무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장난이라고. 밤이 퍽 깊어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는 내가 자기 집에서 자고 가기를 권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집을 나올 때까지의 부자유스러움을 생각하고 나는 기어코 밖으로 나섰다. 직원들도 도중에서 흩어져 가고 결국엔 나와 여자만이 남았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검은 풍경 속에서 냇물은 하얀 모습으로 뻗어 있었고 그 하얀 모습의 끝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밤엔 정말 멋있는 고장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내가 말했다. 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짐작하겠어요. 여자가 말했다. 어느 정도까지 짐작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사실은 멋이 없는 고장이니까요. 제 대답이 맞았어요. 거의. 우리는 다리를 다 건넜다. 거리서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그 여자는 냇물을 따라서 뻗어나간 길로 가야 했고 나는 곧장난 길로 가야 했다. 아, 글로 가세요. 그럼. 내가 말했다. 조금만 바래다 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래다 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 처음에 뵈었을 때 뭐랄까요? 서울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퍽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참 이상하죠? 갑자기 여자가 말했다. 유행가. 내가 말했다. 네. 아니 유행가는 왜 부르십니까? 성악 공부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유행가를 멀리하지 않았던가요? 그 사람들은 항상 유행가만 부르라고 하거든요. 대답하고 나서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유행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 될까요? 정말 앞으론 가지 않을 작정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여태까진 거기에 놀러 다녔습니까? 심심해서요. 여자는 힘없이 말했다. 심심하다. 그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아까 바꾸는 하 선생님께서 유행가를 부르고 계시는 게 보기에 딱하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지요. 나는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을 살폈다. 박 선생님은 정말 꽁생원이에요. 여자는 유쾌한 듯이 높은 소리로 웃었다. 선량한 사람이죠. 내가 말했다. 네, 너무 선량해요. 박군이 하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가요? 아이, 하 선생님 하지 마세요. 오빠라고 해도 제 큰오빠 뻘이나 되실 텐데요. 그럼 무어라고 부릅니까? 그냥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인숙이라고요. 인숙이. 나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게 좋군요. 나는 말했다. 인숙인 왜 내 질문을 피하지요? 무슨 질문을 하셨던가요? 여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논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족의 껍질을 한꺼번에 맛비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그렇지만 밤하늘에서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 했었던 것은 아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의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하게 보여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었다.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 무얼 생각하고 계세요? 여자가 물어왔다. 개구리 울음소리. 대답하며 나는 밤하늘을 올려봤다. 내리고 있는 안개에 가려서 별들이 흐릿하게 떠보였다. 어머, 개구리 울음소리. 정말해요. 제겐 여태까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무진의 개구리는 밤 12시 이후에만 우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12시 이후에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제가 방을 얻어 있는 주인 댁의 라디오 소리도 꺼지고 들리는 거라곤 개구리 울음소리뿐이거든요. 밤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무얼 하시죠? 그냥 가끔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 아마 그건 사실이리라. 사모님 예쁘게 생기셨어요. 여자가 갑자기 물었다. 제 아내 말씀인가요? 네. 예쁘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행복하시죠? 돈이 많고 예쁜 부인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없으니까 조금 덜 행복하겠군요. 어머, 결혼을 언제 하셨는데 아직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특별한 용무도 없이 여행하시면서 왜 혼자 다니세요? 이 여자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나는 조용히 웃어버렸다. 여자는 아까보다 좀 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서울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무진이 싫은가요? 미칠 것 같아요. 금방 미칠 것 같아요. 서울엔 제 대학 동창들도 많고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 여자는 잠깐 내 팔을 잡았다가 얼른 놓았다. 나는 갑자기 흥분되었다. 나는 이마를 찡그렸다.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그러자 흥분이 가셨다. 그렇지만 이젠 어딜 가도 대학 시절과는 다를거려.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거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살기가 싫어요. 전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하자고 조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인거려.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가 주시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꼭이에요. 네.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우리는 그 여자의 집 앞에까지 왔다. 선생님, 내일은 무얼 하실 계획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글쎄요. 아침엔 어머님 산소에 다녀와야 하겠고,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없군요. 바닷가에나 가볼까 하는데요. 거긴 한때 내가 방을 얻어 있던 집이 있으니까 인사도 할 겸. 선생님, 내일